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K입니다. 새로움의 탄생과 진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송, 지난 시간에 아방가르드 예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어땠나요? 저번에 했던 이야기들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서 있죠. 오늘도 어렵지 않을까 살짝 긴장하고 왔어요. 아유,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조금 봅시다. 네, 오늘은 재밌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요. 오늘은 아방가르드 예술의 원조, 그 사상적 맥을 알기 위해서 낭만주의 예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해요. 네. 이번 주제는 개념이 없어야 새로워질 수 있어. 개념이 없어야 된다. 개념이 없다, 새롭다. 이게 부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느낌. 좀 상반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개념 없이 좀 이렇게 늘어질까요? 자, 여기 조르존의 전원음악회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아,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어요. 자, 인상주의 화가의 대부로 알려진 마네는 살롱전에서 낙방했던 사실을 알고 있죠? 마네가 낙방을 했다. 뭐 지금 같아서는 솔직히 말이 약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마네라 하면 엄청 거장 미술가인데 살롱전에 입상을 못했다. 그렇죠. 이거죠. 예, 네. 당시 그 파리의 사롱전은 무명의 화가들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었어요. 유명 작가들 꿈꾸는 화가들이 이 사롱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아카데미를 거쳐서 엄격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죠. 그런데 이 마네의 작품이 아카데미로부터 출품을 거절당한 파면상의 이유는 그 내용이 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었죠. 마네 출품작 풀바디의 식사를 보면 이 몸에 이렇게 옷 하나 걸치지 않는 여인이 이 점잖은 신사? 들과 함께 어우러져 풀바디에 앉아 있잖아요. 네. 요즘 가치관으로도 당연히 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좀 비윤리적이다라는 건데 요즘 세상에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이건 미술 작품이잖아요. 네네. 솔직히 뭐 르네상스 시대에 있던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보티첼리, 뭐 비너스 탄생 같은 작품을 그쵸. 보면 그런 작품과 비교해선 이게 그렇게 비윤리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술에 대한 뭐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그래요. 실제로 많은 그런 이렇게 비난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 풀바디의 식사는 르네상스 초기에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이 조르존의 작품 앞에서 본 전원음악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마네는 주장했어요. 네. 그래서 마네는 나의 그림이 비윤리적이라면 조르존의 그림도 똑같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던졌죠. 나란히 여성의 알몸이 등장한 두 작품의 차이는 단지 전원음악회의 모티브는 신화이고 풀바디의 식사는 일상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 뿐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감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되게 좀 이건 주관적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에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예술인가? 예술인가? 발음이 살짝 어렵다, 그죠? 외설인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주제로 있는데 아주 좀 흥미롭게 이 부분에서 예술사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조금 더 따로 좀 다루기로 해요. 우리도 본론에 조금 빗나가니까. 네. 어쨌든 사실 비평가들이 이렇게 마네의 그림에 공격적인 이유는 좀 따로 있었어요. 뭘까요? 그들의 그림이 보기에 마네 그림은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현저히.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대체 뭐가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허접스럽다고까지 했어요. 허접하다고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자, 보세요. 원근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다 대생도 엉망이라고 생각했죠.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네 풀바디의 식사라는 그림이죠. 네. 자, 잘 보면 원근법이 그려진 듯 하지만 저 뒤에 있는 가운데 여인을 한번 보세요. 약간 좀 이렇게 뭐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도 좀 들지 않나요? 네. 그 원근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네. 뒤에 있는 여인이 좀 더 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미묘하게 들죠? 들고요. 전문가의 눈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그 그림을 두 개를 다 비교해 볼게요. 저 나무의 표현이라던가 네. 그런 여인의 피부 이런 것들 잘 보세요. 네. 그런 게 조금 조르존의 작품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저 조르조네 작품에 있는 나뭇잎 잎사귀는 뭔가 하나하나 다 보이는데 네. 만의 그림은 그냥 나무 이런 느낌인데요? 약간 좀 뭉개면서 나무. 저 여인의 피부는 정말 나이브한 그 자체라고 본다면 저 여인의 피부는 어때 좀 이런 말 표현 뽀송뽀송하고 더 피부답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좀 더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고 이런 느낌이 더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 당시론 저 작품이 좀 더 표현력이 떨어지는 작품이었군요. 그렇죠. 그림을 좀 더 덕지덕지하게 그린 듯한 툭툭. 그래서 묘사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만의 그림은 그림을 모르는 방법, 그리는 방법을 모르는 개념 없는 화가라는 말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학교에서 배울 것 같은 예술 과정을 마치 거치지 않은 진짜 그냥 날것의 화가로 보일 수 있었단 얘기군요. 그렇죠. 서툰 불놀림이라고 아마추어적인 그림이라고 본 거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바로 이런 무개념? 기존에 있는 방식과 다른 개념 없는 무개념 때문에 현대미술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건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시작점인데요. 그래요. 과거로부터 마네가 살았던 시대는 물론 이 아카데미에서 원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들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보통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방식의 그림은 화가의 느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을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화가들은 사과라는 형태의 전형적인 개념에 가장 가깝게 그려야 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그림에서는 사과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잘 그린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자, 아카데미는 바로 이 두 개념에 맞는 그림을 가르쳤는데 자, 그림 한번 더 보실까요? 네. 자, 정물화 두 개가 있네요. 네. 자, 왼쪽 사과와 오른쪽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네. 칩시다가 보이죠? 네. 어느 게 사과 같은가요? 솔직히 오른쪽에 있는 건 사과라고 하니까 사과 같지. 네. 이게 뭐 천도복숭아든 자두든 뭐든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왼쪽에 있는 저 사과는 어떠세요? 저건 진짜 우리가 왜 백과사전 같은데 사과라고 이렇게 쳐서 보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눈가리들 보기에도 딱 저 사과가 잘 그린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대생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이나 사물을 정해진 고유의 색으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요구했고 이걸 잘 그린 그림이라고 했죠. 만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겼다고 생각한다면 뭐 당연히 못 그리는 화가 개념 없는 못 그리는 화가라는 말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걸 내게 잘 그렸어 그러면 이저 개념 없는 놈 아니야 이런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개념 없는 화가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요즘에 미술을 한다, 뭐 화가가 되고 싶다 하면 미술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런 아카데믹한 정규 과정을 다 거치지 않나요? 뭐 요즘은 다른가요? 그렇죠. 이거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미술대학에서도 과거와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을 가르치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라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조금 더 좀 비약을 해서 그래서 교수들이나 가르치는 이제 선생들은 이런 말 하죠.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나하고 가르친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걸 가르친다? 라는 게 같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네요. 네.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차차 한번 이야기를 이유를 찾아보도록 해요. 네. 비송, 우리 여기서 우리가 좀 쓰는 몇 가지 단어들을 잠깐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요. 네, 어떤 걸 점검하죠? 이후 작품을 설명할 때 좀 구분되어 쓰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무개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가자는 말이죠. 무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죄송해요. 오늘 굉장히 말장난 하시는 거죠, 지금? 저랑 말장난을 하신 거죠? 자, 봅시다. 자, 여기 대립되는 단어에 이루어진 3개의 그룹과 6개의 단어가 있어요. 네. 보세요. 개념 대 무개념. 재현 대 표현. 구상 대 추상. 이걸 그냥 이렇게만 봐선 왜 이걸 띄워주셨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발연기 한번 해볼 테니까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봐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너 개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좀 상처받았어, 방금. 저는 다소 상처받았어요. 네. 뭐, 좀 꾸지람 듣는 것 같네요. 뭔가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는다거나, 뭔가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는다거나. 네. 살짝 상처인데요. 좋습니다. 자, 그것도 머릿속에 좀 두시고 두 번째 제가 네. 관련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그 당시 상황, 이 사물을 똑같이 재현해 봅시다. 자, 감정 표현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우리 이런 상황을 표현해 보자고요. 이거 약간 취조받는 그런 목격자나, 네,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형사님 앞에서 취조를 당하는 기분인데요? 제가 좀 그렇게 했나? 좀 부드럽게 했는데? 아, 부드러웠나요? 저는 그냥 어떤 무대를 세팅하는 네.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했는데,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 자, 그 상황 사물들 좋게 전해봅시다. 너 말이야, 감정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배우는 안 하시는 걸로. 자, 그럼 세 번째로 갈게요. 이거 뭘 그린 거야? 자세히 보니 토끼를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호랑인데! 이거 약간 한반도 지도를 보는 아이고. 그런 사람들의 감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자, 맞았어요. 이 대화를 빗대어 제가 낭만주의, 아방가르드, 나아가 오늘날 현대 예술의 핵심적 사고의 어떤 전환고리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첫 번째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고 제가 한번 상정을 해봤어요. 네. 자, 아버지가 이런 말 하죠. 이런 생각 없는 놈 같으니라고. 또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럼 잘못해서 싹싹 빌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겠죠. 근데 혹시 이런 대답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싫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제법 좀 반항적인 아들인데요. 그렇죠. 세게 나오죠. 그래요. 과거 예술과 현대 예술의 경계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부터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런 개념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개념 없는 아들 녀석이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개념에 뒤처진 답답한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세대와 다른 뭔가를 어쩌면 본 게 틀림없을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무개념이 아니라 신개념인 거죠. 무개념이 아니라 신개념이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굉장히 다르게 와닿네요. 신개념이라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막 느껴져요. 그렇죠. 네. 자, 이거를 하나 머릿속에 든 겁니다. 네. 하나 정리. 무개념이 네. 아니라 신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당시 상황, 사물들을 똑같이 재현해 봅시다. 감정적 표현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과 목격자 혹은 시대극에 있어서 무대 세팅 준비하는 회의라고 비승이 우리가 추측했듯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똑같은 재현과 감정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라는 말로 배치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재현과 표현은 일상적 대화에서는 간혹 좀 혼동해서 써도 소통의 무게가 없을 수 있죠. 근데 현대 예술의 이 두 단어는 확연히 구분해서 쓴다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 미술에서 재현보다는 표현에 더 가치를 둡니다. 앞서 말했듯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예컨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너의 생각, 너의 주장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걸 의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현과 표현, 이것이 과거 예술과 현대 예술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 두 번째 룰인 거죠. 재현과 표현. 네, 재현과 표현 하나 또 입력했습니다. 네. 자, 그럼 뭔가 링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뭔가 이제 연결이 조금 되네요. 네, 앞서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술을 과연 가르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게 또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화두를 하나 던져주셨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지 표현을. 그렇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만의 색다른 표현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러고 보니까 미술대학의 어떤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치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분명히 정답을 찾는 지식학습은 아닐 거예요. 자, 감이 빨라요, 우리 비송 씨. 그럼 과거 예술과 현대 예술을 구분짓는 세 번째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거 뭘 그린 거야? 자세히 보니 토끼를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호랑인데. 자, 비송이 말한 대로 이것은 한반도 지도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 네. 또 뭐 전혀 다른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러한 점, 바로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점, 심지어 당신이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 이것이 과거 예술과 현대 예술을 구분짓는 세 번째 경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구상과 추상을 나누는 경계선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의 구상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자연의 사물들이죠. 그것을 재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 기억과 지식을 가지고 구상 작품을 감상하고 때로는 화가의 재현력으로 그 그림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추상적인 그림은 화가의 주관적 표현으로 감상자가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를테면 칸딘스키 그림 같은 거 어떠세요? 네, 칸딘스키 그림 같은 걸 봐도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뭐 이게 뭐 형체가 있는 건지 제목은 또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많아요. 또 뭐 칸딘스키뿐만 아니라 뭐 물감을 뿌려서 그리는 잭슨 폴록 그림 같은 걸 봐도 아, 이게 뭘까 난해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세요. 그렇죠? 네. 뭘 그렸는지, 뭘 이렇게 표현했는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당연히. 이야기 좀 어렵죠? 네. 좀 이렇게 추상적인 작품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제가 어쩔 근데 줄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이것이 작가의 어떤 주관적 표현이라는데 어떻게 생각과 속마음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 보라고 만든 작품인데 이게 뭔지 의미가 뭔지 주제가 뭔지 좀 작가님들을 좀 알아보면서 이렇게 감상하면 좀 우리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학습할 수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요? 아, 재밌네요. 그러면 화가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내고 우리 감상자들은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비송?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그림을 보고 뭘 느껴야 하는지도 좀 알고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럼 좋아요. 칸딘스키, 잭슨 폴록이 보이잖아요, 작품에. 네. 그러면 한번 비송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감상평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있는 그림이 칸딘스키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하니까 전 이게 약간 행성처럼도 보이고 우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 네모난 것들은 뭔가 인공위성의 날개처럼도 보이고요. 오. 네. 그리고 또 잭슨 폴록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 저 작품은 약간 초록초록한 이런 색깔도 많고 노랗고 빨간 이런 화사한 색감들도 많아서 약간 저거는 좀 꽃들이 무성한 그런 정원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제가 들어요. 근데 그건 제 느낌이긴 하지만 네 이렇습니다. 칸딘스키 시대 인공위성이 있었나요? 그러네. 좋습니다. 자, 현대예술은 작가의 어떤 제작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뭐 그린 의의 감정이라는 게 있겠죠, 표현에. 그와는 달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감상자의 해석, 인공위성이 없었지만 저기 풀밭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의 의도 따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란 판단 기준이 어쩌면 사라져 버렸지 않았을까. 그게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죠. 어떠세요? 되게 좀 철학적인 답변이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래요. 뭐처럼 뭐 같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제가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과거에
보았던 또는 자연에 있는 것을 계속 모방한다는 재현의 개념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신개념이잖아요. 개념에 대한 그런 것으로부터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표현이죠. 그럼 감상도 역시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자, 이렇게 이 아방가르드 예술 작품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기 전 이제 낭만주의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제 추상 미술에 있는 개념들을 대충 의식을 하셨죠.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예, 예. 네. 아주 중요한 것은 뭐처럼 뭐 같은이라는 과거의 것을 끄집어 오기 시작하면 지금의 현대 예술을 절대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 그럼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감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개념 자체를 한번 과거에 보는 방식 자체를 좀 내려놓고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심지어는 개념 없이 한번 보기 시작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거를 3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아방가르드 작품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더 복잡해질걸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안녕.